저도 서울에서 아까 단칸방 살아봤잖아요. 집주인 나가라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당일날로 짐 싸서 리어카에 끌고 이사 갔어요. 근데 그때 그 이사 갈 때 친구들이 볼까봐 부끄러워서 고개 푹 숙이고 리어카 뒤를 리어카 밀면서 따라갔던 경험이 있어요.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집 이사 다니면서 서름 받는 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서울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국회 얼굴 많이 봤거든요. 물론 정치 활동에 또 돈을 많이 쓰긴 하지만 여기저기 기부도 좀 하고. 지금 제가 20년 정치했는데 집 사기가 쉽지 않은데, 물론 영악하지 못해서 이제 놓친 것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뭐 매물이 싼 게 나온 것도 있었는데 못 산 적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국회의원 돼서도 이렇게 지금 당장 저는 이제 전세로 가는다면 암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일반 서민들, 나보다 월급 적게 받는 서민들이 전략해서 돈 모아도 참 쉽지 않겠구나, 이런데 굉장히 공감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 이제 신문에 나오면 좀 덜컥한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힘들까. 북부간선도로 위에, 그게 이제 베를린 모델인데 독일 모델, 아우토반 고속도로 위에 씌워서 독일은 1250세대인가를 공급했는데 난이도 또 아주 높아요. 거기 가본 사람들은 고속도로를 지나니까 되게 시끄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용하고, 그런 공법이 다 있어요. 도로는 국가 거잖아요. 그 도로를 씌워서 인공대지를 만들고 그 인공대지 위에 한 7층 정도의 타운하우스형 공공주택을 지어요. 그럼 여기는 강가에 조망권이 확보되는 기가 막힌 자리 아닙니까? 거기에 공공자가주택, 지금 이제 변창흠 장관 후보자가 얘기하는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그리고 공공전세, 그다음에 공공월세, 이런 임대주택 이렇게 지으면 이건 서민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저는 서울을 이제 아시아의 뉴욕으로 만들겠다. 국회의사당이 옮기잖아요. 물론 야당과 협의해야 되지만, 그러면 비우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서울 시민들은. 사실은 지금 국회의사당이 있어서 자부심은 있지만 여의도가 이 앞에는 개발이 안 되잖아요. 이 국회 얼른 옮겨주고 여기다가 바로 홍콩에서 데려오는 아시아 본사 유치하면요, 여기서 생기는 일자리가 몇 개인데요. 저도 반전세 사는데 아이들한테는 또 다른 출발이잖아요. 근데 그게 암담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살아오고 성장하고 지금 아이를 낳고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서울에 살고 있는 일반적인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닌가. 이 나라가 나를 우상호라는 사람을 키워줬는데 뭘 어떻게 돌려드리지? 서울 시민들에게, 서울에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된 거거든요. 저도 아마 생각을 안 해봤겠습니까? 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권유를 왜 안 해봤겠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저는 대통령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시장감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서울시장감이에요. 근데 대통령감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우상호 의원입니다. 서울의 위기를 극복할 해결사, 또 민주화 진보의 정통성을 계승할 개혁의 적임자,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지킴이. 저는 이렇게 저를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의 발전, 서울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고향이 강원도 철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쨌든 청소년기를 다 보내고, 대학을 보내고, 여기서 이제 유월항쟁 같은.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 서울은 이제 동경의 대상이었지만 와서는 시골 촌놈으로서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저는 서울살이가 힘들었어요. 단칸방에서 네 식구가 같이 살다가 뭐 연탄 가스 마시고 막 죽을 뻔도 하고, 대학 입학할 때 등록금이 없어서 연세대학교 합격은 했는데 등록을 못할 위기에 있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친척들한테 뭐 3만 원, 5만 원씩 이렇게 이제 내가 이제 입학을 못할 것 같다고 하니까 그 돈을 이제 모아주시고, 그래서 청운의 꿈을 품고 온 서울이었지만 대학교 들어올 때까지는 저는 굉장히 외톨이, 이렇게 샤이한 시골 촌놈으로 구석에 이렇게 맨날 이렇게 말없이 앉아있는, 문학에 심취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학에 심취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커서 연세대학교 국문과를 갔는데, 시인이 되려고 문학회 들어가서 활동을 했는데 시대 상황이 또 놓아주질 않으니, 그러니까 제가 원하고 하고 싶었던 일을 포기하고 이제 이런 투쟁 전선으로 옮기게 됐고, 지금도
정치라는 옷을 입고 20년은 있었지만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은 아니거든요. 네, 저는 여고 국어교사 하면서 시를 쓰고 싶은 게 제 꿈이었고, 그러니까 가난하고 소박해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죠. 외롭고 힘들게 살게 했던 도시이면서 그러나 나에게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한 그러한 도시이고, 또 어떻게 보면 개천에서 용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학 들어갈 수 없었던 가난한 집의 막내 아들이 지금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까지 하고 서울시장을 출마하겠다고 나와 있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내 후배 세대를 보면 이제 저도 이제 아이가 셋인데 애들하고 대하다 보면 이제 되게 이렇게 막막하게 해요. 제가 뭐 이렇게 축적해 놓은 재산도 없고. 집이 없으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저도 반전세 사는데. 네. 근데 이제 보면 아이들한테는 또 다른 출발이잖아요. 근데 그게 암담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파노라마처럼 저한테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살아오고 성장하고 지금 아이를 낳고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서울에 살고 있는 일반적인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이 나라가 나를 우상호라는 사람을 키워줬는데 네. 뭘 어떻게 돌려드리지? 나라라기보다는 서울이? 그렇죠. 서울 시민들에게, 서울에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딱 찍고 그 다음에 더 큰 데로 가야지 하는 이런 정치적 욕망보다 뭘 도와드려야 보람이 있을까. 그리고 서울 시민이 야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이런 정치인이 그래도 좀 있어. 그리고 이제 정치 생활을 그만두고 싶은데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하게 하는 이제 뭐 그런 이제 여러 복잡한 상념들이 있는 거죠. 당연히 이제 지지율이 낮으니까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고민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항상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출발해서 돌파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러면 뭐 정치 그만두고 임기 채우고 내 국회의원 임기 채우고 그 다음에 다른 영역에 가서 어쩌면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문학의 영역으로 갈 수 있는 계기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다가 그래도 공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우상호란 사람 하나 키우는데 국민 세금이 얼마가 들어갔는데 국회의원은 안 해도 또 공적 영역에서 내가 누군가를 돕고 보람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근데 지금은 서울시장에 올인해서 후보가 되고 서울시장이 되면 무엇을 할까를 상상하는 데에 집중하자. 요즘은 그것도 즐거워요. 성패를 떠나서 내가 된다면 이런 것도 해봐야지. 저런 것도 해봐야지. 막 이런 것들이 갖는 즐거움이 있어요. 저는 여성이 그 정치 영역에 점점 더 참여가 더 확대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과역단체장 뭐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도전하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그런 여성 강력한 여성 경쟁자와 경쟁하는 것이 뭐 의미가 있죠. 근데 어쨌든 저도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저의 장점을 이제 잘 설명을 드리고 레이스를 하는데 다만 적어도 서울시장이라는 과역단체장부터 대통령까지 어쨌든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고위직이잖아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고 행정직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런 자리는 특혜를 받아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정말 실력과 내용으로 승부해서 경쟁하는 그런 자리여야 된다. 그리고 일반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이번에 여성이 해야 돼. 그러면 또 여성이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죠. 그럼 여성이라는 게 특혜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네. 주변 동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는 건 여성 신인들에게 더 정치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한 일종의 특혜인데 네. 지지율 1위고 네. 또 주요 요직에 계신 분이 네. 그런 어떤 말하자면 전략공천이나 혹은 가산점을 받아서 가는 게 과연 맞는 거냐 공정한 거냐 이런 문제제기 하시는 분도 있다. 저는 아무래도 지금 서울시가 위기잖아요. 좀 코로나가 확산되고 시장님이 공백 상태고 뭐 경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번에 임기 1년에 서울시장은
훈련하거나 연습할 수가 없어요. 바로 투입돼서 바로 코로나 위기 대응을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경험 많고 경륜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이 검증된 사람이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적어도 우리 당에서는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해결사 아니겠습니까? 뭐 중요하고 위기에 있을 땐 제가 들어가서 많이 해결하고 또 서울시에서 20년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지역구 현안을 다룬 것들이 다 사실 서울시 현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도 제가 아주 밝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지금 가면 무슨 현안 그러면 그거 관련된 거 척척척척 보고받고 바로바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되게 대변인 한 8번 하면서 되게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대화할 때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하면서도 자기 생각도 전달하고 그리고 그 접점을 찾아서 뭔가 이렇게 잘 대화와 설득 이런 것들을 좀 잘한다. 기분 나쁘지 않게 만들고 소통 능력 뛰어나다. 세 번째는 이제 저도 우리 당은 도도한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민주화 진보라고 하는 영역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적어도 한 시대의 사회 변화를 위해서 헌신했고 그리고 그것을 정치권에 와서 구현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정통성의 흐름에서 보면 제가 적자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어떤 분들은 86그룹이다 어쩌다 이렇게 하지만 명함이 있는 거죠. 어쨌든 민주화 진보의 역사성을 계승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통성이라면, 정체성이라면 그 적자는 우상호가 가장 적자의 역할을 하고 살아왔다. 점에서 서울시장 자리는 적어도 그런 대표 선수, 적자를 내보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임 시장님도 사실은 살아오신 인생으로 보면 여성 인권이나 또 여성 정책들에 관심이 많은 분이었어요. 뭐 젠더 특보 같은 자리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 직책을 맡고 있는 여성분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서울시장의 직속 기관으로, 직속 부서로 마치 감사실처럼 당분간은 일정 정도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양성평등 전담 부서를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 많이 그 권한을 주실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데스킹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데스킹.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펼칠 때 반드시 거기서 데스킹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측면의 조치까지 가지 않고 그냥 소위 말하면 그냥 옆에 그런 걸 관심 두는 사람이 옆에 한두 명 있다는 수준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물론 여러 요인들이 있었어요. 그 여성 피해자가 처음에 동료 남성에게 아주 못된 짓을 당했을 때도 왜 조치가 그렇게 빠르게 왜 이 사람에게 제대로 된 구호 조치가 안 이루어졌고 왜 이 사람을 보호하지 못했느냐. 저는 그것도 좀 사실 되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제도가 뭐 어떤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선진적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면 서울시가 부족했던 건 아닙니다. 부족했던 건 아닌데 네. 결국은 리더의 여성관이라든지 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결국은 견제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문제에 처착한 사람의 끊임없는 감시와 견제 기능이 없었다. 서울시 전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약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보조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 신경 쓴 거 아닙니까? 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여기는 권한은 없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들이 좀 보세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이게 너무나 큰 문제가 되어 있는 건 보면 그만큼 이거는 국민들이 관심 있는 사안이고 상처를 받는 사안이잖아요. 그럴 때 이것은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나간 얘기 해서 뭐 싸워봤자 또 몇 개월 지나면 그것보다는 그렇죠. 대책이나 앞으로의 예. 행보가 그래서 저는요, 이거 보면 그런 거 몇 개 하는 것보다 이 시장의 가장 지근 거리에서 시장뿐만 아니라 왜냐면 정책 결정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각종 정책들을 그쪽에서 한번 스크린 받고 오는 것. 과연 양성평등의 문제, 인식에서 볼 때, 또 성인지 감수성의 인식에서 볼 때, 이것은 문제가 없는지 한번 걸러보는 이런 형태의 물론 모든 영역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영역을 정해야 되겠죠. 가령 뭐 이런 영역에서는 여기를 반드시 걸러서 와라. 저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저는 그 담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두 가지인데요.
우리에 대한 비판이 하나는 보수 쪽의 비판이 있어요. 네. 하나는 진보 쪽의 비판이 네. 있어요. 보수 쪽의 비판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날 같다. 네. 그다음에 이제 쟤네들은 맨날 운동만 하느라고 네. 공부도 안 하고 능력도 없는 것들이 저기서 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근데 이 얘기를 최근에 들은 게 아닙니다. 저는 초선 때부터 들었습니다. 네. 그럼 국회의원 되자마자 보자마자 또 낡은 정치 그러니까요. 운동권. 예. 예. 낡은 운동권 문화를 가지고 시작한 놈들 이게요. 그래서 이제 그 비판을 하면 저는 색깔론으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딱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비판을 15년, 20년을 들으면요. 네. 진정성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처음 출발할 때부터 그 공격을 받았어요. 보수 프레임을 가지고. 네. 처음부터 씌워진 프레임이에요. 네. 그 프레임을 1년 동안 안 받은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제가 원내대표 된 다음에. 아, 그때 탄핵하고 막 엄청난 네. 투쟁이 벌어지니까 그 공격을 못 하더라고, 보수도. 두 번째는 이제 진보의 공격은 네. 니들 들어와서 진보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했냐. 그건 좀 아파요. 네. 왜냐면 애초에 우리가 정치할 때 그런 약속들을 했었으니까. 보수, 근데 당시 보면 이제 어쨌든 보수 야당에 가면서 니들이 약속했던 걸 지켰냐. 그건 좀 아프죠. 그건 왜냐면 같은 우리를 애정을 가지고 봤던 사람들의 비판은 아픕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한 가지 변명을 좀 하고 싶어. 우리가 정치에 처음 시작했을 때 두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하나는 정치 개혁입니다. 네. 우리가 그때 정치 개혁에 있어서 가장 모토로 삼았던 건 정당 개혁이었어요. 저희가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적에는 삼김 시대 네. 각 당이 전부 개인이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개인이 주인인 정당은 사실 민주정당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민주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싸웠던 정당은 맞는데 그 정당의 운영 논리는 엄혹한 시대에 완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정당 내에서 그 정당 민주주의라는 노력을 많이 했고요. 싸움도 많이 했고 도저히 어려워서 그게 안 돼서 열린 우리 당을 만들어서 바로 오늘날에 당 대표가 계속 바뀌면서도 유지가 되고 그리고 원내정당 원내대표가 원내를 당 대표의 지시를 받아서 수족처럼 움직인 게 아니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담아서 운영하는 그런 자율적인 정당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처음 정치 시작했을 적에 정당 개혁을 이렇게 하겠다. 물론 아직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가 이뤄놓은 정당 민주주의 가치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집권 가능한 진보 진영 네. 이 대한 꿈이 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가장 진보적인 인사인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당의 대표 주자로 대통령이 될 수 있었고요. 우리 당의 정강 정책이 과거에는요 우리가 우리 당을 진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중도 개혁 정당. 아, 네. 네, 아실 겁니다. 네, 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네. 중도 개혁 정당. 그래서 항상 중도를 강조했던 정당이 지금 스스로 자기 입으로 진보 진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당의 정책 강령이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등 이 진보적 강령을 담을 수 있었죠. 제가 그때 정책 강령 분과위원장을 하면서 그 강령 통과됐을 때 드디어 내가 우리 정치한 목적 두 번째 걸 이루었네 이렇게 되게 기뻤던 경험이 있어요. 좀 길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려고 했던 목표 두 가지를 집단적으로 실현한 건 맞다. 그러나 한 가지 이루지 못한 꿈이 있어요. 소위 80년대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한 덩어리가 돼서 공통의 과제를 이루고 그 속에서 대통령 후보도 내고 그래서 공동의 말하자면 이 프레임으로 네, 네. 개혁을 전진시키지 못한 것. 네. 저는 그건 지금도 아쉬워요. 근데 각각의 정치인들이 다 자기마다의 목표와 꿈이 달랐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참 어려웠어요. 과거 학생운동 하듯이 뭉치게 하는 것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밖에서 실망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들은 한 목소리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분들 앞에서는 내가 늘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저희가 386 모임을 깼어요. 저희가. 네. 우리가 같이 13년도에. 13년. 그래서 그때도 더 이상 86이라는 이름으로 정치 안 한다. 네. 선언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따로 또 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각각이 자기가 가려고 하는 꿈과 가치를 가지고 어떤 자리에 도전들 하고 있죠. 네. 때로는 우리끼리 경쟁도 하고. 네. 예. 외국에는 이런 사회가 많아요. 네. 저도 좀 찾아봤어요. 네. 독일도 보고 예. 일본도 보고. 예. 파리도 있고. 예. 예. 근데 왜 우리나라는 안 되죠? 우리나라가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근데 우리나라는 또 시민 저항이라는 게 또 굉장히 심한 나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세 저항처럼 마치 뭔가를 추진한다고 했을 때 안 되는 걸 가지고 되게 집단적으로 반대하는 경우. 자기 집에 피해가 안 가는데 왜 반대할까요?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겠죠. 피해가 안 가게 하죠. 예, 예.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그렇게 되면은 그걸로 공급하는 거는 어느 정도로 생각해요? 16만 원이니까요. 16만 원을 다 도로. 아니죠. 이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사실 이거는 제가 3년 전에 네. 박원순 시장님, 박영선 의원님하고 경선할 때부터 내놓은 아니에요. 네, 네. 예. 이게 갑자기 이번에 내놓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부터 착공을 하겠다고 네. 지금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제 제안을 받아냈죠, 일부. 아, 북부간선도로 위에. 네네. 그게 이제 베를린 모델인데, 독일 모델. 네. 아우토반 고속도로 네. 위에 씌워서 예. 독일은 1250세대인가를 공급했는데, 아니요, 또 아주 높아요. 거기 가본 사람들은 고속도로 일지하니까 되게 시끄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용하고. 예. 그런 공법이 다 있어요. 네. 지금 전 세계 건축 공법이라는 거는요, 정말 대단하게 발전돼 있거든요. 근데 파리에 가면요, 철로 위를 씌워서 철로가 이제 거기는 유럽은 네. 철도의 나라 아닙니까? 거기에 철도가 한 열 몇 개가 있는, 그렇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철로 주변은 슬럼화 되잖아요. 개발을 못 하고. 그렇죠. 철로 주변은 잘 아시겠지만 소음, 분진, 그다음에 밤에 이제 시끄럽고. 파리에서 이거를 씌웠어요. 네. 그래서 한 1km인가 1.5km인가에 그다음에 100m 정도 키웠어. 소음, 매연 뭐 이런 것도 다 해결. 완벽하게. 그래서 철로 위에만 네. 5만짜리 도시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성공을 거뒀어요. 시민 반응이 너무 좋아서 네. 2차 또 했어요. 예. 그건 3만인가 2만 5천짜리를 했는데 그것도 성공했고 지금 세 번째 씌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 철로 위를 씌우고 고속도로 위를 씌우는데 여기는 왜 못 씌우냐. 네. 예. 실제로 이전에 많은 시장이나 또 그 정치인들이 그 경부고속도로 위를 씌우자고 그랬잖아요. 네. 예. 그럼 불안하면 어떻게 씌워요? 도로는 국가 거잖아요. 네. 네. 그 도로를 씌워서 인공대지를 만들고 예. 그 인공대지 위에 한 7층 정도의 타운하우스형 공공주택을 지어요. 그럼 여기는 강가에 조망권이 확보되는 네. 기가 막힌 자리 아닙니까? 거기에 공공자가주택, 네. 예, 지금 이제 변창흠 네. 장관 후보자가 얘기하는 토지 임대부 환매 조건부, 그리고 공공전세, 그다음에 공공월세 이런 임대주택 이렇게 지으면 이건 서민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서민과 이제 처음 생애 첫 출발자들, 고시원에 있는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죠. 작은 평수를 만들면 그러니까 청년하고 신혼부부 외에도 좀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럼요. 10만 원대요. 항상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예. 물량을 적게 공급할 수밖에 없어서. 기존의 공공임대 정책은 네. 물량이 작아요. 네. 그러니까 우선권을 주다 보면 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도 추첨이에요, 그냥 소득 대비해서. 근데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이 16만 원 정도 공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는 주로 뭐냐면 도심지, 철도는 주로 도심지거든요. 네. 철도 위에 짓는 도심지에서 자기 직장 걸어갈 수 있고, 강가에 명품 주택을 지으면 그럼 조망권이 있는 행복한 주택이죠. 그렇게 해서 16만 원을 지으면 저는 상당 부분의 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으로는 손색이 없을 것이다. 인간주택을 많이 공급하자. 인간주택도 공급해야죠. 네. 그런데 저는 우선순위는 그게 아니다. 공공임대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더 중요하다. 왜? 우리가 정치를 왜 합니까? 모두가 같이 잘 살고 억울한 사람 눈물 닦아주고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부터 보호하는 일. 왜? 자본주의의 시장 논리에 의해서 탈락하거나 네.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먼저 손길을 보이는 게 정치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장 돼서 제일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 거는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고 당장 오늘 내일 난 어디로 가 살아야 되나를 걱정하는 취약계층부터 먼저 대책을 만들어 드리는 게 저는 예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재건축을 해야 하는 지역들 중에서 보존해야 할 지역, 개발해야 될 지역을 분명히 정해서 거기를 지면서 거기도 이제 얘기를 해봐야죠.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을 그거는 조합에서 오케이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네. 사유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분들한테 용적률을 올려주면서 일정 부분의 공공주택을 줘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빠져나오면 돼요. 그거는
일종의 공모 형태잖아요. 그걸 원하시는 분에 대해서 해드리는 거고. 속도도 좀 빠르게 해드리고 용적률도 올려드려서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더불어 같이 사는 주택을 만들 수 있죠. 근데 그건 그것대로 또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계산해 보니까 16만 원도요 쉽지는 않아요 사실. 네. 예, 뭐 어떤 분들이 뭐 120만 원, 80만 원 그러길래 네. 아니 옛날에 분당 신도시 만들 때 그게 지금 분당이 19만 원거든요. 네. 일산이 서구 동구가 지금 12만 원, 10 몇만 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 하나를 만드는데도 10만 원인데, 예? 아니 무슨 100만 원을 120만 원을 아니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저는 아무리 부동산 이슈가 지금 이제 관심 이슈라고 해서 저렇게 뻥 공약하면 안 된다. 네. 저는 굉장히 꼼꼼하게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제 서울시장 되면 뭐 하지? 이런 상상을 하면 즐거워요. 네. 내가 공직에 있으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상상하고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드려서 누군가 혜택을 보게 한다. 제가 20년 서대문에서 정치하면서 그런 즐거움, 공적 보람을 몇 번 느꼈거든요. 가령 산에 산책로를 좀 정비해 드렸더니 장애인들을 올라올 수 있게 했더니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와서 막 울면서 누가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난 너무 고맙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뭉클했어요. 그래, 정치하는 게 이런 거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했는지 몰라도 누군가가 어떤 공적인 어떤 정치인이나 누가 해놓은 걸 보고 고마워할 수 있다면 그게 정치 아닌가? 그게 정책하는 사람의 보람 아닌가? 그래서 저는요, 저도 서울에서 아까 단칸방 살아봤잖아요. 네.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당일날로 짐 싸서 리어카에 끌고 이사 갔어요. 근데 그때 그 이사 갈 때 친구들이 볼까봐 부끄러워서 고개 푹 숙이고 리어카 밀면서 따라갔던 경험이 있어요.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집 이사 다니면서 서름 받는 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서울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들어갈 때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이 부끄럽고 위축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서울 시민들이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울에서 자라는 젊은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가난한 집에서 컸다고 해서 중독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지요. 집에 대한 주거 안정. 근데 제가 무슨 뭐 대통령 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감히 하겠습니까? 네. 네. 아, 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못 모았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비싸죠. 그러니까 이런 말하면 틀림없이 욕먹을 텐데 네. 국회의원 월급 받아서 정치 활동에 쓰고 또 이제 뭐 기자들 하면 술 사고 밥 사고 막 이런 거 계속 해왔잖아요. 대변인을 오래 하니까. 네. 그리고 뭐 아이들 키우고 전 애가 셋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 돈을 모아서 네. 다음 집으로 가는 네. 그런 축적이 그렇게 쉽지 않던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국회의원도 국회의원 얼굴 많이 받거든요. 네. 물론 정치 활동에 또 돈을 많이 쓰긴 하니까 또 여기저기 기부도 좀 하고. 근데 정치인 이렇게 국회의원 돼서도 지금 제가 20년 정치했는데 집 사기가 쉽지 않은데. 물론 영악하지 못해서 이제 놓친 것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뭐 매물이 싼 게 나온 것도 있었는데 못 산 적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국회의원 돼서도 이렇게 이제 지금 당장 저는 이제 전세로 가는 데 암담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 나보다 월급 적게 받는 서민들이 전략해서 돈 모아도 참 쉽지 않겠구나 이런데 굉장히 공감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 이제 신문에 나오면 좀 덜컥한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힘들까. 박원순 시장님이 굉장히 혁신적인 정책들 잘하시고 아주 뭐 뛰어나고 또 저는 굉장히 신선하다. 그리고 이제 따릉이 같은 거 보면서는 어쩌면 저렇게 작은 것까지 챙기실까? 그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 가까운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움직이게 해주고, 저건 건강에도 좋은데 잘하셨네. 이런 이제 감탄이 있죠.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서울에 좀 새로운 산업을 앉혀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활력을 좀 다시 도모하는 그런 거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경기도에 비해서. 경기도 잘 모르겠고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게 이제 제가 출마 선언문에 담았는데 언론이 주로 백신문에 공급하고 부동산 여기에만 관심을 기울이셔서 좀 서운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전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서울을 이제 아시아의 뉴욕으로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어요.
금융과 자산을 유치하는- 금융과 관광 레저 문화인데요. 네. 그게 중요해요. 네.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가 뭔가 새로운 활로가 또 생겨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서울형 일자리, 서울형 어린이집 이런 거 많이 만드는데 저 광주형 일자리, 서울형 일자리는 아직 없지만 왜 우리는 이런 걸 안 만들지? 이제 다른 도시에 비하면 서울이 훨씬 일자리도 많고. 예전에 여의도에 국제금융로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거기 투자 유치하겠다고 많이 그랬어요. 했었죠. 그래서, 예. 근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네. 그때는 가서 IR을 해도 네. 콧방귀도 안 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나 그 이후에 홍콩 사태가 생겼죠. 네. 그렇죠. 홍콩의 그러니까 세계적인 금융기관의 아시아 본사가 홍콩에 있습니다. 거기 쪽. 예. 거기서 홍콩에서만요 그 일자리가 한 50만 개쯤 돼요. 작게 봐서. 네. 홍콩에 서울 사태가 생기고 중국이 홍콩은 어쨌든 중국의 영토고 네.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콩에 있는 금융기관 본사나 아시아 본사에 있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이건 중국이 네. 여기를 자기 마음대로 지배할 것이다. 그러면 소요 사태가 네. 걷잡을 설 수 있다. 계속 있어야 되나? 대부분의 아시아 본사를 지금 이전을 계획하고 있어요. 맞아요. 앞으로 10년 안에. 네. 근데 유력한 후보지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싱가포르, 네. 하나는 서울. 서울입니다. 싱가포르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우리 행정수도 이전 그 추진단에서 그런 발표도 했었습니다만, 예. 제 아이디어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예. 근데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쪽에 줄 수 있는 메리트를 서울시 차원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서울시장 권한으로 와라. 네.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제 국회의사당에 옮기잖아요. 네. 뭐 물론 야당과 협의해야 되지만 그러면 비우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서울 시민들은. 사실은 지금 국회의사당이 있어서 자부심은 있지만 여의도가 이 앞에는 개발이 안 되잖아요. 야, 이 국회 얼른 옮겨주고 여기다가 바로 홍콩에서 데려오는 아시아 본사 유치하면요. 여기서 생기는 일자리가 몇 개인데요. 저는 원래 문화 네.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화 관련 상임위에서만 네. 3번을 했습니다. 네. 관광, 레저, 문화 산업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키워야 할 소위 3차 산업, 서비스. 우리 대한민국에서 맨날 나오는 게 서비스 산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중이 작아요. 한강입니다. 한강. 한강을 완전히 레저 놀이터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강을 이렇게 놔두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 좋은 강을 이렇게 넓고 수량이 풍부하고 이렇게 이 긴 강을 이렇게 놔두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청평 가평은 그렇게 괴롭히고 네. 왜 서울은 안 괴롭혀요? 청평 가평은 먼저가 있어서 거기서는 그렇게 수상 스포츠들을 날립니까? 네.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하루 자야 되잖아요. MT도 해야 되고. 저는 계속 서민을 생각합니다. 서민의 아이들이 한강변에 나와서 걸어와서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덮개를 덮어요. 네. 걸어올 수 있어요. 네. 예. 마포, 용산, 동작, 성동 여기 사는 아이들이 서민 아이들이요. 친구들이랑 옛날 매미채 들고 오듯이 걸어와요. 네. 한강변에 오면 구경거리가 천지예요. 예? 수상 스키, 뭐 제트보트, 그다음에 돛담배, 뭐 어쨌든 강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수상 스포츠들 그 자체 구경만 해도 재밌어요. 국회 옆에 요트, 예. 어떨 땐 요트가 한 10대 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떠 있을 수. 그거 봤어요. 예. 그때 장관이에요. 그리고 이 바람에 이렇게 해갖고서 잡고 가는 네. 여기 바닥은 무슨 보드인데 이렇게 무슨 그 돛단 같은 거 들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름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가 한때 봤는데 막 한 열 몇 명이 막 동시에 무슨 대회였는지 그거 하더라고요. 저걸 왜 상시 저걸 왜 하도록 안 할까? 규제가 있나요? 규제가 아니요. 있죠. 규제가 없어요. 그런 규제가 있는 거는 아닌데 산업을 안 키운 거예요. 안 키우는 그리고 왠지 그게 환경을 건드리는 것 같고 네, 네. 아니 청평 가평 같은 데서 다 하는데 무슨 환경을 건드려요. 거기 상수원 보호구역이에요. 네, 네,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오염에 이 위험이 없도록 절제하되 네. 그런 레저 산업 네. 또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앉혀서요. 네. 그 제가 외국에 가면서 시찰하면서 봤던 수없이 많은 유형들의 그 바다와 강에서 이루어지는 정말 많은 예, 저렴하게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레저 산업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깔아놓고 네. 그리고 잘 보시면 알지만 파리는요 네.
세느 강변에 여름에 모래 깔아놓고 거기서 쉬게 하잖아요. 네. 꼭 바다 가야 됩니까? 바다 못 가는 아이들.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발상만 전환하면 네. 산업도 키울 수 있고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기쁨도 줄 수 있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 고수부지라는 게요. 저게 전 세계 강에 저런 수도 서울에 저런 정도의 공간이 그래서 이제 지금 녹지를 만들어서 많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쉬잖아요. 뭐 얼마든지 가능하죠.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는 액티비티가. 그러니까 꼭 실내에 뭘 지어야 되고 거기서 티켓을 끊고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버스킹과 다양한 하다못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기에 내가 버스킹 조합이나 네. 이런 마술사 조합을 협동조합 같은 거를 잘 만들어서 일부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면서 지나가는 아이들이 저글링 하는 거 보고 네, 구경하고 와 아저씨 또 첨단 과학의 시현장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 아이들이 보면서 미래 과학자의 꿈도 키우고 저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일자리 새로운 액티비티가 넘쳐날 텐데 저는 이 공약에 좀 빠지는데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거는 다 자동화가 불가능합니다. 네. 관광 레저 문화 산업은 자동화가 불가능한 전부 사람이 해야 되는 이거랑 금융. 그렇습니다. 금융은 이제 이 일자리가 뭐 엄청나게 내릴 수도 있고 갑자기 어느 날 위기가 오면 확 줄어들기도 하고 뭐 어차피 그 영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이 기형적인 산업 구조에서 서비스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면서 단체장들은요, 이 서비스 산업이 뭔지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방법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4차 산업혁명 얘기만 하고 아니면 무슨 산업단지 얘기하고. 저는 서비스 산업을 키우는 그리고 사실 지금 보면요, 우리 젊은 애들 보면 벌써 우리 딸만 해도요, 문화 쪽 관심이 더 많아요. 네. 맨날 춤추고 노래 부르고. 우리가 성장할 때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큰 돈을 안 벌어도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주 고액의 연봉을 주는 자리들은 아니지만 재밌어하고 거기에 빠져들어서 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예. 요즘 보세요. 셰프들이 옛날에 누가 셰프를 인정했어요? 다 우리 절 때문에 요리사, 야, 너 주방장 너 들어가 있어. 막 이렇게 놀리던 지금은 존경받잖아요. 근데 셰프가 되는데 대학 나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서비스 산업은요, 꼭 대학을 나와야 되는 데가 아니에요. 관광 레저 서비스 산업, 문화 산업에서 기술이 대체하기도 어려운 거고. 저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서울에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런 산업들이 계속 확산되도록 만들 생각입니다.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거 아무도 안 물어봐. 사실 되게 저는 이 공약에 많이 저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부동산 공약은 차별점을 거의 끝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끝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공약에는 서울 시민으로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서울의 특징을 보면요. 네. 서울은 전 세계 수도 중에 산과 강이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도시입니다. 특이한 도시죠. 예. 평지가 별로 없어요. 네. 평지라고 하면 일제 개발했던 강남. 거기는 아예 논밭을 그냥 횟지로 만들었으니까. 그 용산에 있는 그 용산 기지, 그 용산 이제 앞으로 센트럴파크를 만든다고 하는 그런 쪽 빼면요. 강북은요, 전부 산 사이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된다고 난리잖아요. 강가는 또 강가대로 세상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로 단절돼 버리고 주변에는 고가의 아파트만 즐비하니까 유람선을 띄우면 볼 게 없잖아요. 그게 유람선 사업이 안 돼요. 발상을 바꾸면 돼요. 왜 유람선을 띄워? 지나가면서 한강을 보게 해. 한강에서 이런 액티비티를 보면서 재밌어 해. 예? 그렇잖아요. 내가 강변북로로 가다가 와 저기 수상 스키 탄다. 우리 아이들이 뒤에서 와 저 사람은 막 하늘로 치솟는다. 뭐 그거 있잖아요. 막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발상을 바꾸면 얼마든지 재미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는데 얼마든지 일자리 만들 수 있는데 네. 다시 국제금융로가 부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시장 되면 네. 제일 먼저 코로나 위기 극복하는 데 전력을 다하면서도 홍콩에 아예 하러 갑니다. 네. 근데 그냥 공무원 데려가지 않고 네. 대한민국 최고의 금융 전문가들 모시고 가서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정말 친한 이제
저 형님들 중에서 영국에서 한 10년, 20년 있다가 지금 금융사 사장 하시는 형님들 몇 분 아는데 그분들한테 형님 가서 형님의 경험으로 야 내가 런던에서도 해봤고 홍콩에서도 해봤는데 서울서 지금 내가 돈을 얼마나 버는데 니 와 오셔주세요. 내가 이제 부탁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꼭 그건 서울시장이 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요 허튼 고약 안 내는데 제가 가능성 보이는 거에 딱 하고 한번 지금 제일 신나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인터뷰하는 중에 지금 말씀하시는데 왜냐면 거의 진정성이 좀 들어있어요. 왜냐면 뭘 하고 싶으니까 막 꿈꾸는 거니까. 그래서 딱딱하고 무게 잡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새로운 걸 좀 해야 돼요. 서울서 새로운 걸 좀 실험을 해야 국민들도 조금 저게 뭐지? 새로운 것에 눈 돌릴 수 있는. 저는 산업얘기하시길래 또 AI인가 막. 이거는 뭐. 근데 뭐 서울에서 AI 뭐 있지만. 뭐 저 과기정통이도 오랬기 때문에 가방이 디지털로도 뭘 할 건지는 구상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나중에 되고 나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꽤 있죠. 특혜와 젊은 경쟁력과 이런 것들을 이기셔서